이른 아침, 안개에 잠긴 들판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리해람은 낡은 집신을 신고 허리를 굽혀 풀밭을 훑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고 빨랐으며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풀잎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람들이 잡초라 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생 채소들. 그녀는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다. 도시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흙밭에 엎드려 있는 해람의 모습은 그들에게 기이하고 한심하게 보였다. 하지만 해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밭에서 삶의 모든 것을 배웠고 그 가르침은 그 어떤 화려한 학위나 지위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잣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는 대신 자신의 일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녀의 작은 오두막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문명과 단절된 듯한 고요한 곳이었다. 해람은 그 고독을 즐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직 식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숨결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약초의 지혜를 가르쳤다.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과 치유의 힘을 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를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해람은 그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캐는 야생 채소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경이로운 약재이자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며 치솟은 JK그룹 본사 최상층, 유리로 된 사무실은 맑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 속 복잡한 데이터를 훑고 있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JK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천재 CEO였다. 그의 이름은 곧 성공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끝없는 암투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부사장 박진혁은 겉으로는 충직한 오른팔이었지만 속으로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인물이었다. 민주는 최근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비밀리에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는 박진혁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음모를 파헤치려 했다. 박진혁은 민준이 없는 틈을 타 회사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고 그를 몰아낼 계획을 꾸몄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혁은 민준의 조사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극단적인 수를 썼다. 그는 민준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울 외곽의 비밀 연구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서와 경호원 몇 명이 그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차가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 갑자기 나타난 트럭 한 대가 그들을 덮쳤다. 민준의 차는 순식간에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고 비서와 경호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다. 민준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깊은 상처들이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의식을 부여잡고 차에서 기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살아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걷고 또 걸었다. 자신을 노리는 추격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그의 이성은 그에게 가장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속삭였다.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는 그의 발자국을 따라 길을 만들었다. 그는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다. 마침내 그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의식은 점차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그 오두막에서 풍겨나오는 희미한 온기와 풀잎 냄새가 그의 코를 간지럽혔다. 살려주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힘을 잃고 흙바닥 위로 무너졌다. 그때
오두막에서 해람이 뛰어나왔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고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해람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 그것도 도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눈빛은 그녀의 망설임을 거두게 했다. 해람은 그를 발견한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달려들어가 깨끗한 청아 바구니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상처를 살폈다. 끔찍할 정도로 깊고 넓은 상처였다. 해람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깊은 숲 속에서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마치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리고 덤불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야생 채소 한 줌을 캐냈다. 그 채소는 잎이 작고 줄기가 가늘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잡초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흔해 빠진 잡초였다. 해람은 그 야생 채소를 조심스럽게 뜯어내 천에 감쌌다. 그리고 민준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시 달려왔다. 그녀는 채소를 으깨어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쌌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남은 약초를 다려 먹였다. 그리고 그의 몸을 간신히 오두막 안으로 옮겼다. 그녀는 그날 밤을 새워가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남자의 존재는 그녀의 평화로운 삶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상처를 입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랐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준의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었다. 그는 열에 시달리며 땀을 비오듯 흘렸다. 해람은 그의 곁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윤곽과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해람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도시의 화려함과 권력에 익숙해져 있을 이 남자가 왜 이런 깊은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그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의 뒤를 쫓는 이들로부터 그를 보호할 힘은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이 숲과 그 안의 식물들에 대한 깊은 지식뿐이었다. 민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차가운 물수건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스러웠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그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지옥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통은 여전히 그의 온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는 어떤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야생 채소의 신비한 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오두막의 주인인 해람의 헌신적인 간호 때문이었을까? 그는 알지 못했다. 강민주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가득했지만 며칠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다.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천장에서 쏟아지는 희미한 햇살과 함께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들보와 흙벽은 그가 익숙했던 도시의 삐까뻔쩍한 빌딩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신 소리가 들리더니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며칠 전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보았던 바로 그 시골 소녀였다. 그녀는 양손에 흙이 묻은 채로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정신이 드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민주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통증이 그를 덮쳤다. 그는 신음하며 다시 침대에 몸을 기댔다. 여긴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 오두막이에요. 숲속에 있습니다. 해람은 그에게 약초를 달인 물을 건넸다. 민주는 마지못해 그 물을 받아 마셨다. 흙 냄새가 나는 듯한 쓴맛에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흙투성이 손, 촌스러운 옷,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지저분한 모습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차분한 눈빛.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인가? 자신을 노리는 자들의 함정인가? 당신, 누구죠? 민주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해람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리 해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숲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요. 민주는 그녀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항상 배신과 음모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 해람은 그저 순진한 시골 소녀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순수한 것이라고 믿기 힘들었다. 당신이 나를 살린 건가? 민주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다. 해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당신의 상처는 꽤 심각했어요. 다행히 야생 채소 덕분에 지혈이 잘 돼서.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야생 채소 그런 미신 같은 걸로 내 상처가 나았다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해람은 그의 무례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자연의 힘은 과학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영역에 많이 존재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낯선 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오두막 밖으로 나섰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왔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드넓은 숲은 그에게 경이로움보다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통신도, 도움을 청할 수단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이대로 고립되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해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분간은 여기 계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그녀는 어떻게 그가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일까?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아나. 민주는 자신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턱을 치켜 세웠다. 해람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모두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민주는 오히려 당황했다. 그의 지위와 권력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부상당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해람은 그를 오두막으로 다시 데려왔다. 상처가 다 낫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앉아 그의 상처를 다시 살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손에서 나는 흙 냄새는 그에게 어떤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날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섰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권력과 돈,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복수해야 했다. 한편 서울의 JK그룹 본사 박진혁은 민준의 실종을 공식화하며 모든 언론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민준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민준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해고하거나 좌천시켰다.
그의 권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는 민준이 이미 죽었거나 적어도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민준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그는 민준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못 찾았어. 박진혁은 부하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차는 불에 탔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신 조각이 발견되었고 강민준 회장님이 타고 있던 차에서 발견된 겁니다. 부하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민준이 죽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민준을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찾아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직전에 있었다. 그는 민준이 돌아와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다시 숲속의 오두막 해람은 민준을 간호하며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야생 채소와 버섯으로 만든 죽을 꺼냈다. 민준은 그 냄새에 코를 찡그렸다. 그는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해왔다. 하지만 그의 배는 이미 굶주려 있었고 그는 마지못해 죽을 먹기 시작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그는 놀랐다. 흙냄새가 나는 듯한 쓴맛 대신 신선하고 깨끗한 맛이 느껴졌다. 야생 채소의 향과 버섯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훌륭한 맛을 냈다. 그는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다. 해람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을 향한 순수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민준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의 뼈는 붙었고 상처는 아물어갔다. 해람은 매일 숲속에서 새로운 약초를 캐와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녀의 치료는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야생 채소와 숲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의 삶은 항상 도시의 차가운 빌딩과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람의 오두막에서 그는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해람에게 말했다. 고맙다. 당신 덕분에 살아났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해람은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이제 거의 다 나으신 것 같네요.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 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해람은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다.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왔다. 오두막 밖에서 들려온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둔탁하고 거친, 마치 훈련된 군인들의 발소리 같았다. 강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는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진혁이 보낸 추격대였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해람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숨어, 그들은 나를 찾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하지만 해람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내리게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제 숲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조용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한 뒤 자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삽을 들고 오두막 뒤편의 텃밭으로 향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민주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이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민주는 반신반의하며 오두막 안에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숲의 경계선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오두막 앞에 다다른 추격대 중 한 명이 고함을 질렀다. 야, 거기 여자. 혹시 이 근처에서 남자를 보지 못했나? 해람은 허리를 곧게 펴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남자요. 어떤 남자 말씀이신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추격대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거만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에서 온 남자를 못 봤냐고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그는 해람의 초라한 옷차림과 손에 묻은 흙을 보며 비웃었다. 이런 총우석에 굴러다니는 여자 주제에 뭘 알겠어. 해람은 그의 무례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본 남자는 없는데요. 혹시 그분이 바티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그녀의 엉뚱한 말에 추격대는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여기 오두막은 우리가 조사 좀 해야겠다. 그들은 해람을 밀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때였다. 해람은 순식간에 몸을 틀어 그들의 발밑에 있는 덩굴을 잡아당겼다. 추격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렸고 그들이 딛고 선 땅이 갑자기 움푹 꺼지면서 그들은 끈끈한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게 뭐야? 그들은 당황하며 발버둥 쳤지만 진흙은 그들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았다. 해람은 그들이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그녀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진흙에 빠진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함정들이 발동했다. 뾰족한 나뭇가지들이 허공에서 날아와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은 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숲은 그들의 총탄을 조용히 삼켰다. 민주는 오두막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치밀하고 영리한 전략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숲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나무가 숨을 곳인지, 어떤 덩굴이 발을 묶을 것인지, 어떤 식물이 진흙을 만들 수 있는지. 그녀의 지식은 단순한 잡초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놓았다. 추격대원들이 진흙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들의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졌고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해람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민주는 그들이 오두막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추격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그는 오두막 밖으로 나와 해람을 찾았다. 숲속은 고요했다. 새소리만이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해람, 해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 후 해람이 덤불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옷에는 흙과 나무잎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괜찮으세요? 그들이 떠났어요.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 묻은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어떻게 그런 함정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해람은 미소 지었다. 그냥 숲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숲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니까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계산과 논리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직관과 자연과의 교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의 지혜는 그가 평생 배워온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갔다. 그들은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는 모닥불을 피우고
헤람은 그날 캔 야생 채소와 버섯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쌓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헤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강민준이라고 해. JK그룹의 CEO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헤람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분위기에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쫓는 사람들은 내 부사장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는 내 자리를 탐내고 나를 제거하려 했지. 민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내 사람들도.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헤람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 침묵은 민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힘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헤람이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돌아가야지.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되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헤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헤람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저를 치료해주고 제게 음식을 주셨잖아요. 저도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숲의 지혜라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평생을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당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니라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다. 헤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했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의 동맹은 시작되었다. 숲속에서 복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은 동굴에서 밤을 보냈다. 민주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언제든 추격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헤람은 평온하게 잠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니야. 그는 그녀의 깊은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사람보다 강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권력이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동굴을 떠났다. 민주는 헤람의 안내에 따라 숲속을 걸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헤람을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숲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어떤 풀이 독이 있고, 어떤 열매가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새의 소리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지. 민주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마치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지식을 존경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며칠 동안 숲속을 걸었다. 추격대는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헤람의 기발한 전략 덕분에 그들은 매번 추격대를 따돌릴 수 있었다. 헤람은 숲의 모든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길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의 전략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해서 추격대는 매번 헛수고만 할 뿐이었다. 민주는 헤람의 작전 지휘에 완전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천재적인 전략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전장에서의 장군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그의 삶을 구해주었고 이제 그의 복수를 돕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민주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드디어 돌아왔다. 헤람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여기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네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니까.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의 지혜는 도시에서도 유용할 거야. 헤람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도시의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혼자 보낼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헤람의 대답에 민주는 안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했다. 이제 그들은 서울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은 복수였다. 박진혁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총 라우다이가 가져온 기적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강민주는 며칠 동안의 여정으로 인해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헤람과 함께 낡은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도시의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자동차 소리는 그에게 익숙했지만 헤람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전광판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불빛들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숲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 도시의 삶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은 당신의 숲과는 달라.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당신의 지식은 여기서는 쓸모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헤람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숲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민주는 안도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버스에서 내린 그들은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다. 민주는 자신의 비상금을 찾기 위해 자신이 예전에 자주 찾던 작은 은행으로 갔다. 그는 헤람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헤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촌스러운 옷차림과 낡은 집신.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무관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숲의 맹수들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은행에서 비상금을 인출했다. 그는 헤람에게 새 옷을 사주고 깨끗한 식당에서 식사를 사주었다. 헤람은 낡은 집신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었고 촌스러운 옷 대신 깔끔한 재킷과 바지를 입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자신을 꾸며주는 옷이나 신발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이었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헤람이 물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내 측근들을 만나야 하해. 그들 중 일부는 아직 내게 충성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박진혁이 숨겨놓는 비밀 장부를 찾아야 해. 그 장부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헤람은 그의 계획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민준의 오랜 동료이자 기술부문 총괄이사였던 김 이사를 찾아갔다. 김 이사는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충직한 오른팔이었다.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김 이사는 민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의 부상에 안타까워했다. 그는 민준에게 박진혁이 회사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어떻게 숙청되었는지 설명했다. 박진혁은 회장님의 자리를 뺏은 것도 모자라 회장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분노를 사겼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박진혁의 비밀 장부를 찾아야 해.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야.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장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혁은 그 장부를 어디에 숨겼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기에.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을 겁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해람이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 그건 오히려 찾기 쉬울지도 몰라요. 민준과 김 이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지? 민준이 물었다. 해람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숲을 보세요. 숲에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지로 이어져요. 하지만 숲의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쉽죠. 비밀 장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진혁이 장부를 숨긴 곳은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그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의 심리를 파악해야 해요. 그는 어떤 곳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민준과 김 이사는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민준은 말했다. 박진혁은 항상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려 했지. 그는 항상 남들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었어. 해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예요.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숨기기 위해 가장 뻔한 곳에 장부를 숨겼을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요. 민주는 해람의 말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말했다. 이사회실 아니? 이사회실은 너무 뻔해. 그는 이사회실보다 더 안전한 곳에 장부를 숨겼을 거야. 하지만 이사회실과 관련된 장소. 그들은 박진혁이 이사회실과 관련된 어떤 장소에 장부를 숨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장소는 박진혁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곳이어야 했다. 민준과 김 이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때 해람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이 숲에는 신성한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두려워하면서도 숭배해요. 그 나무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있죠. 박진혁에게도 그런 신성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가 권력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 혹은 그의 권력의 상징이 되는 곳.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해람의 말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다. 사무실 아니? 그의 사무실 금고는 너무 뻔해. 하지만 그의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는 비밀 서랍. 그는 그 서랍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보물들을 숨겨왔어. 그의 오만함은 그 서랍을 금고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그 서랍을 금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민주는 무릎을 쳤다. 그는 해람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작전을 세웠다. 김 이사는 박진혁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감시 카메라를 해킹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민준과 해람은 직접 사무실에 잠입해 비밀 서랍을 열고 장부를 찾아내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성공만 한다면 박진혁의 음모를 완전히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민준은 해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 사실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야. 해람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든든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작전의 날, 그들은 밤이 깊은 시간에 JK그룹 본사로 향했다.
민주는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해람도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의 시골 소녀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의 숲을 꿰뚫는 야수처럼 날카로웠다. 김이사는 그들이 사무실에 잠입하는 동안 외부에서 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을 빈다. 민준아, 그리고 해람 씨, 조심하세요. 김이사는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민준과 해람은 건물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했다. 그들은 마치 숲의 그림자처럼 건물을 가로질렀다. 민주는 해람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해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정도는 숲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쉬운걸요. 그녀의 농담에 민주는 피식 웃었다. 긴장했던 그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들은 마침내 박진혁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암호로 잠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오랜 지식과 해람의 기지를 동원해 암호를 해독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책상으로 향했다. 민주는 책상 아래에 있는 비밀 서랍을 찾았다. 서랍은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민주는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해람은 그를 말렸다. 잠깐만요. 이 자물쇠. 숲의 덕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작정 부수려고 하면 경보기가 울릴지도 몰라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핀을 꺼내 자물쇠에 찔러 넣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고 빨랐다. 마치 자물쇠와 대화라도 하는 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핀을 움직였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다. 그녀는 정말로 천재였다. 잠시 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민주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박진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장부였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준과 해람은 박진혁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뒤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도시의 거대한 미로 속을 헤집고 다녔다. 민주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고 해람은 그녀의 직감과 예민한 감각으로 숨겨진 위험을 감지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밤거리를 누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민준이 예전에 운영하던 작은 비밀 아지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안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민준은 문을 열고 해람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해람은 낯선 기계들과 복잡한 구조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다. 여기가 당신의 세상이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이 아니라 그냥 도피처일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해. 그들은 장부를 펼쳤다. 장부 안에는 박진혁이 저지른 모든 불법한 행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음모들. 그 중에는 민준의 암살을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장부를 훑어보며 분노를 사겼다. 이것만 있으면 박진혁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해람은 장부를 보며 말했다. 정말? 숲의 맹수보다 더 잔인하네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인간의 탐욕과 배신은 그 어떤 야생동물의 공격보다 더 무섭고 잔인했다. 그들은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금융과 법률 용어에 능숙했지만 장부의 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암호와 은어들이 섞여 있었다. 박진혁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치밀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민주는 머리를 싸맸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때 해람이 조용히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이건 숲의 지도와 비슷해요.
민주는 그녀의 엉뚱한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숲의 지도라니 무슨 말이야. 해람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암호들을 보세요. 이 숫자는 이 숲의 좌표와 비슷해요. 이 기호는 나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이 단어들은 숲의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해람은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 박진혁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숲의 지형을 설명하듯이 암호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새의 둥지라는 암호는 은밀한 자금을 의미했고, 강가의 돌이라는 암호는 주요 거래처를 의미했다. 민주는 그녀의 기발한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해람은 마치 박진혁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모든 암호를 정확하게 해독해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해람은 미소 지었다. 숲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동물은 풀의 움직임을 읽죠. 박진혁의 암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암호를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암호들이 하나의 숲처럼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냈을 뿐이에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평생 배워온 지식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장부의 모든 암호가 해독되자 그들은 박진혁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비자금을 챙겼다. 그는 또한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불렸다. 그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잔인했다. 민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박진혁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야? 해람이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론에 공개해야 해. 하지만 단순한 언론 보도로는 부족해. 우리는 그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의 모든 동맹들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야 해. 민주는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해람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다듬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들은 박진혁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진혁의 핵심 동맹 중 한 명인 김화장 호웬떡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박진혁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인물로 박진혁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의 아들은 마약 중독자였다. 박진혁은 김 회장의 아들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김 회장에게는 아들이 가장 약점일 거야. 우리는 그의 아들을 구해주고 그 대가로 박진혁의 비밀을 폭로하게 해야 해. 해람이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마약 거래상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어둠과 범죄가 판치는 곳이었다. 민주는 해람에게 위험하니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해람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혼자서는 위험해요. 숲의 맹수들처럼. 그들은 무자비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마약 거래상들의 아지트로 들어갔다. 그곳은 역겨운 냄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아들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마약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었다. 민주는 그를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거래상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누구냐, 이 구역에선 돈 없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그들은 위협적으로 그들을 둘러쌌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 그들에게 던졌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거래상들은 돈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때 해람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원하는 거죠. 민주는 해람의 말에 당황했다. 거래상들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주는 그들과 싸우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때 헤람은 주머니에서 작은 풀잎 몇 개를 꺼내 던졌다. 풀잎은 순식간에 거래상들의 얼굴에 달라붙었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긁어댔다. 그 풀잎에는 독성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그녀의 기지를 이용해 김 회장의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났다. 대체 그건 뭐였어?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헤람은 미소 지었다. 그냥 숲에서 자라는 평범한 풀이에요. 하지만 그 풀에는 독이 있죠. 사람들은 그 풀을 잡초라고 무시하지만 그 풀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독을 품고 있어요. 마치 당신의 삶처럼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식물학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철학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치료했다. 아들은 정신을 차린 후 민준과 헤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박진혁의 협박에 시달려왔고 그를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민준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네가 진실을 말하면 박진혁은 더 이상 너를 협박할 수 없을 거야. 김화회 회장의 아들은 민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이제 그들은 박진혁을 향한 복수의 칼을 꺼내들 준비가 되었다. 강민준과 헤람의 활약은 박진혁에게 서서히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준의 측근이었던 김 이사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움직이며 박진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박진혁이 추진하고 있던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계약서에는 박진혁의 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박진혁은 민준의 생존 소식을 접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민준과 헤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민준이 회사를 배신하고 도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민준을 찾아내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고 싶어 했다. 그놈이 살아있다니,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내가 직접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박진혁은 광기에 찬 눈으로 중얼거렸다. 민준과 헤람은 박진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그들은 박진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인 해외 프로젝트의 계약 비리를 터뜨리기로 했다. 그들은 김 이사를 통해 언론에 비밀리에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박진혁은 이미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가 뿌린 거짓 소문과 협박은 그들이 흘린 정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민준과 헤람은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아. 민준은 좌절했다. 그러나 헤람은 침착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민준은 헤람의 말에 영감을 얻었다. 소셜미디어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면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야 해. 박진혁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거짓말을 만천에 알려야 해. 민준은 헤람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박진혁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들은 박진혁의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프로젝트의 부실 계약서, 그리고 민준의 암살 시도에 대한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들은 또한 그동안 박진혁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함께 올렸다. 그들의 폭로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박진혁의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다. 박진혁은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누구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꾸민 거야? 그는 부하들을 다그쳤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모든 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들을 공유하고 퍼뜨린 뒤였다. 박진혁은 민준이 소셜미디어의 배후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민준을 찾아내기 위해 추격대를 동원했다. 그들의 추격은 더욱 집요해졌다. 민준과 해람은 그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마치 숲속의 동물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해람의 숲의 지혜는 도시에서도 유용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민준과 해람은 지쳐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박진혁의 오만함과 탐욕을 심판하기 위해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악과의 싸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걸고 싸웠다. 어느 날, 그들은 박진혁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초의 이사를 만났다. 초의 이사는 박진혁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민준과 해람은 그에게 접근하여 박진혁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최 이사는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박진혁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해람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에는 그가 강해 보이지만 그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 같아요. 겉만 화려할 뿐. 안은 텅 비어 있죠. 그녀의 말에 초의 이사는 흔들렸다. 그는 박진혁의 횡포에 시달려왔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초의 이사는 민준과 해람에게 박진혁의 비자금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박진혁의 개인 별장이었다. 박진혁은 그 별장을 자신의 성격처럼 여겼고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보물들을 숨겨놓았다. 그 중에는 그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는 비밀 장부가 있었다. 민준과 해람은 초의 이사의 도움으로 별장에 잠입하기로 했다. 그들은 밤이 깊은 시간에 박진혁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민준은 경비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했다. 해람은 숲의 지혜를 이용해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조용히 별장 안을 수색했다. 박진혁의 서재에서 그들은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 안에는 그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장부를 손에 넣고 안도했다. 이 장부만 있으면 박진혁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다. 그들은 별장을 빠져나와 최 이사를 만났다. 최 이사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박진혁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민주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초의 이사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났다. 민준과 해람은 장부를 들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은 이제 박진혁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강민준과 해람은 박진혁의 비자금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그 장부를 공개할 타이밍을 신중하게 기다렸다. 그들은 박진혁이 아직 자신의 권력이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자신의 오랜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무대로 기자회견장을 선택했다. 한편 박진혁은 민준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는 소식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언론을 장악했다고 믿었지만 온라인의 파급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는 민준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민준의 측근들을 협박하고 그의 가족을 미행하고 심지어는 민준을 도왔던 해람의 존재까지 알아내려 했다.
그 놈을 찾아내 당장 박진혁은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 놈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권력욕은 그를 괴물로 만들어 놓았다. 민준과 해람은 박진혁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혁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박진혁의 오만함을 역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민주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기자회견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박진혁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계획을 세웠다. 기자회견 당일,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붐볐다. 박진혁은 민준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겨우 그런 걸로 나를 이기겠다고 내가 언론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지?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기자회견장을 통제하고 민준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도록 지시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강인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에게 씌워진 모든 거짓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박진혁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증거로 비밀 장부의 사본을 공개하고 박진혁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기자들은 그의 폭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박진혁의 측근들은 민준의 말을 끊고 그에게 불리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오히려 회사를 배신하고 도피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고 날카로웠다. 민준은 그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해람을 바라보았다. 해람은 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민준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진혁 부사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해명해 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군요. 그의 도발적인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민주는 박진혁을 직접 기자회견장으로 불러들여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민준의 도발에 박진혁은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직접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을 향해 비웃었다. 겨우 이런 걸로 나를 이기겠다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가짜야. 그는 민준의 주장을 조롱했다. 민준은 박진혁의 오만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진혁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도 모두 가짜라는 말씀이십니까? 민준은 비밀 장부의 원본을 꺼내 들었다. 박진혁은 장부의 원본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그 장부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장부를 기자들 앞에서 펼쳐 보였다. 장부 안에는 박진혁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박진혁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조작이야. 나는 결백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비난의 질문을 쏟아냈다. 박진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진혁을 긴급 체포했다. 박진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탈한 표정으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강민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패배한 거야.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는 해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우리가 이겼네요. 그녀가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해람은 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 박진혁의 체포는 JK그룹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민준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박진혁과 그의 동맹들은 권력을 잃었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났다. 민주는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JK그룹의 CEO 자리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는 모든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민준이 없는 동안 박진혁의 횡포에 시달려왔다. 이제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민주는 복귀 후 가장 먼저 기업 구조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혁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또한 해람이 제안했던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그는 해람의 지혜와 통찰력이 현대 기업 경영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해람을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하려 했다. 해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 이제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어. 나의 회사에 와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줘. 민주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나 해람은 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민준 씨, 저는 이 숲이 좋아요. 저는 숲의 삶에 익숙하고 이곳이 저에게 맞는 곳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명예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돌아와줘. 당신의 자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해람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의 회사와 저의 숲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말처럼 그들의 인연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해람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려 했지만 해람은 그것 또한 거절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게 필요한 것은 숲에서 얻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민주는 그녀를 존경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는 해람을 위해 그녀의 숲에 새로운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오두막은 그녀가 살던 곳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숲에서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민주는 해람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한편 박진혁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민준을 해칠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돈, 명예, 그리고 자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몇 년 후 민주는 JK그룹을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해람이 제안했던 농업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식물성 식품을 개발했고, 그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JK그룹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민주는 해람의 지혜를 빌려 기업을 운영했고, 그의 성공은 곧 해람의 성공이 되었다. 민주는 해람을 종종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오두막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숲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숲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는 해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잡초라 불리던 해람의 지혜에 감탄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민주는 해람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숲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그는 해람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강민준의 복귀는 J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는 박진혁이 남긴 썩은 잔재들을 모두 걷어내고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그는 해람과 함께 추진했던 농업기술개발 부서를 그린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시켰다. 이 부서는 해람의 지혜와 민준의 경영 능력이 결합된 최고의 결과물이었다. 그린 이노베이션 부서는 해람의 연구를 기반으로 야생 식물의 생명력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에 착수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부서의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잡초를 이용한 기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민주는 해람을 믿었다. 그는 해람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했다. 해람은 도시의 최첨단 실험실에서 숲속의 지혜를 발휘했다. 그녀는 야생 식물의 DNA를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지식을 이용해 난치병 치료제, 친환경 화장품,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 식량까지 개발해냈다. 그녀의 연구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잡초를 캐는 소녀라고 조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린 이노베이션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한편 박진혁은 감옥 안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의 분노와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준과 해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미쳐갔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민준을 해칠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옛 부하들을 동원해 민준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의 복수심은 끝이 없었다. 내가 직접 그 놈들을 죽여버리겠다. 박진혁은 감옥 안에서 소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이미 민준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민준은 박진혁의 복수심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를 감시하기 위해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진혁의 음모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되었다. 박진혁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돈, 명예, 그리고 복수심. 그는 자신이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그의 몰락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권력과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으며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민주는 박진혁의 몰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진혁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의 파멸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박진혁이 한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주는 해람에게 말했다. 박진혁은 결국 스스로의 오만함에 무너졌어. 그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가장 큰 위험을 만났지. 해람은 미소 지었다. 숲의 맹수들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다 결국 파멸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해람을 통해 진정한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깨달았다. 해람은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다. 그녀는 숲의 지혜를 도시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잡초를 캐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잡초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한 과학자였다. 강민준의 삶은 해람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쫓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이끌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해람의 지혜가 있었다. 해람의 잡초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건강한 식품이 되었고 그녀의 연구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주는 해람을 종종 찾아갔다. 그는 복잡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숲속의 오두막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야생 채소를 캐고 모닥불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해람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우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박진혁은 감옥 안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준과 해람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잡초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는 그 파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이야기는 해람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끝을 맺는다. 그녀는 숲속에서 야생 채소를 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권위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해람과 함께 숲의 평화를 즐기고 있었다. 민준은 해람에게 말했다. 해람,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당신은 저의 삶을 구해주었어요. 해람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당신에게 잊고 있었던 세상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오만함이 파멸을 부르고, 겸손함이 성공을 이끌며, 잡초라 불리던 작은 생명이 거대한 세상을 바꾼 이야기였다.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진정한 사랑, 우정,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숲과 도시, 자연과 문명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